네, 오늘 사연을 좀 간단히 남겨주셨는데,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고민이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분노 조절이 힘들다면, 당연히 병원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분노를 조절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를 얼마큼 표현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은 성격이 불같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일단 이분처럼 일상에서 분노를 참기 어렵다, 화를 내고 나면 약간 후회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노라든가 혹은 화가 난다, 네. 그리고 화를 낸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우리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외국 중에 어떤 일부 국가들에서는 네네. 이 문화적으로 화를 잘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쪽 사람이 화냈는데 내가 화를 안 내면 그게 이상한 건가요? 그게 이상하고 또한 그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 혹시 대표적인 나라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나라는 일단 그 성격이 좀 불같은 걸로 유명한 나라들, 성격 심리학으로 봤을 때 네네.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유럽의 그 아이모 예, 예. 국가라든가 그 남미의 A모 국가라든가 네. 그런 나라들은 주로 이제 스페인어권이라든가 그 네네. 라틴어권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성격이 좀 불같아요. 음. 불같아서 그런 나라에서는 약간 어떤 분노가 좀 사회생활하는데 도움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를 이렇게 많이 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 취급을 안 안 해주죠. 해주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그런 각박한 생활을 하다가 네네. 내 줄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화를 한번 뻥 냈더니 네. 그 다음부터는 이 새치기를 안 당하고 어. 화내는 법을 익히게 된다. 터득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몇몇 긍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그 분노를 많이 표현하는 습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 습성이 아주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한테 그 평판을 깎아먹게 돼요. 내 화를 많이 평판을. 내면은 좀 안 좋은 사람이라는 좀 네. 평판을. 그렇죠. 어. 평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네네. 그 감정이라는 게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도움이 돼야지. 그 사람들을 밀쳐내고 그 네네. 나쁜 평판을 쌓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정서를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어,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네네. 그겁니다. 만약에 이 책상 위에 뭔가 굉장히 역겨운 게 올라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 역겨운 걸 어떻게 치울 것이냐지. 그렇죠. 그걸 가만히 놔두고 내가 이걸 역겨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 분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가 느껴지면은 이 화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화를 낼 거냐 참을 거냐를 고민해서는 사실 이 고민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예. 그러니까 화나는 이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건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화가 나는 순간들이 사실 운동할 때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운동하다가 막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막 우리 팀이 못 해주고 이러면은, 와, 왜 그렇게 하냐,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럴 때면 저는 이제 이거 화를 내는 게 맞는 건가 안 내는 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해요? 좋은 상황을 하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운동할 때 그리고 네네. 요즘 또 많은 경우는 그 게임할 때, 그쵸, 그쵸. 네, 그럴 때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화를 많이 냅니다. 네네. 그런 상황은요 경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는 거는 특정 상황이 이렇게 촉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운동이나 게임과 같은 경우는 이 경쟁 상황이라는 게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혹은 네. 우리 몸으로 하여금 경쟁에 적합한 상태를 갖도록 촉발을 해요. 그 상태가 곧 화거든요. 네. 네, 경쟁에 적합하고 남을 물리치기 위해서 쓰이는 우리가 포유류와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그 경쟁을 위한 네네. 마음의 체계가 분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분노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다고 해서 경쟁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네네. 입장에서 나 이제 경쟁 상황이 됐으니까 마음껏 화내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도 인간은 어쨌든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이라면 경쟁 상황에서는 무조건 분노를 가지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죠. 싸우고. 그렇죠. 그런 표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네. 행동을 해야 되지만 사람은 자제를 할 줄 알고 음. 그리고 그런 경쟁 상황에서 경쟁 목표에 더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화를 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이를테면 축구에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온 마음을 다 쏟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면 네네. 내 플레이라든가 내 팀원들의 플레이가 조금 이렇게 맞지 않아도 네네. 그거를 화내고 끝내기보다는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같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하는 쪽으로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 지향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서로 대화하고 한다는 이 행동이 인간을 동물로부터 어느 정도 구별시켜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지금 화가 나는데 내가 여기서 잠깐 거리를 두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건 사람만 이게 되는 그런 어떤 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넓혀 보면 그러면 화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치 그 책상 위에 역겨운 물건이 치워지는 것과 비슷한 네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사실 이런 저의 화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약간 오늘 고민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듣거나 어떤 행동을 보면 분노가 치밀고 화를 내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자신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연자처럼 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화가 날 때면은 저는 이 단어가 조금은 재밌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현명한 분노? 이거 어떻게 현명한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네네. 이렇게 경쟁 상황보다는 이렇게 좀 자기의 존엄성이 공격받는 상황 네. 그리고 어떤 불공정한 처사 때문에 응당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빼앗긴 것으로 억울한 판단이 느낌. 되는 그렇습니다. 억울한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화나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고도의 협력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 혹은 뭐 가정에서 이거는 지금 경쟁이 붙은 상황이다라고 느끼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이 고도의 협력 상황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그걸 깨달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다 자기가 기여를 하고 그리고 모두의 기여가 모여서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 그 결과를 공정하게 나눠받고 이런 기대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 어떤 기여를 무시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현대인들한테는 더 화가 나는 상황이죠. 자기 것을 응당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누군가 뺏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화를 표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화를 이용해서요. 그때 그 분노를 이용해서 그 불공정한 상황의 해결에 나서면 좋습니다. 그럴 때는 분노가 나의 힘이 되죠. 예, 그때 그 강렬했던 그 마음의 상태, 내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났었는가라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이 불공정함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합리적인 노력을 음. 기울이는 방법이 사실 훨씬 좋죠. 예, 어쩌면 이 화라는 어쩌면 이 불이잖아요. 네. 이거를 나의 에너지적 동력으로 써야 이 화를 현명하게 쓸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뭐라고 할까요? 칼이라고 생각하면 안 네. 되고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화를 칼처럼 휘두르면. 음. 네, 대신에 이제 칼을 가는 데 쓰면 아, 괜찮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 또한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네. 그 칼을 날카롭게 하는 용도로는 우리가 화를 써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한테도 훨씬 좋은 결과가 있게 되죠. 이 참 화라는 걸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박사님께서 혹시 그러면은 어떻게 분노를 느낄 때 조절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뭔가 좀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랄지 네네네. 아니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들릴 때 좀 화가 나요. 한꺼풀 뜯어보면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화가 많이 나는데 그럴 경우에 저는 좀 다른 식으로 그 화 자체를 없애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인터넷에다가 막 댓글로 이상한 내 화를 막 거기다가 표현한다 할지 그런 네네네. 일은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꾹 참고 그 화를 병으로 키우지도 않고요. 네네. 대신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봐요. 정리를 해보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나 이거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하면서 오히려 제 어떤 그 창의적인 이 작업의 원동력으로 삼죠. 그러다 보면 화가 느껴졌었는지 안 느껴졌는지도 사실 애매해질 정도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성을 동원해서 열심히 어떤 다른 활동을 추구했을 때 이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 정서는 그 이성에 져요. 그렇게 그래요? 부딪혔을 때. 예. 사람이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죠. 근데 이제 막 말싸움을 하다 보면은 이성적으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감정적으로 막 화를 참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정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성적으로 말을 해도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항상 우리의 감정은 이성에 진다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F시니까. 네네네 F적 성향이 강해서 조금은 좀 저에게는 놀라웠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잠깐 어린아이들 이야기했잖아요. 미운 4살과 또 아주 나쁜 7살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화를 내거나 울면서 원하는 걸 얻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데 어른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화를 냈을 때 들어주네?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화를 내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어릴 때 그것이 제대로 뭐랄까 치료라고 해야 될까?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그게 이어져 왔던 네, 뭐 그게 병이라고 하긴 좀 네네. 그렇습니다만은 또 저희가 심리학에서 네네.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예, 3살 버릇은 여든 가지는 않아요. 3살 버릇이 근데 여든 갈 수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의 버릇이 평생을 가냐면 한 20살, 24살 이 정도가 그때. 예, 그때까지 형성된 우리의 그 습성이라든가 네네. 정서적인 특징이라든가 뭐 성격적인 특징은 평생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3살, 4살, 7살 때 어떤 정서적 삶이 그 이후로 그냥 쭉 이어지진 이어지지 않는다는 않고. 게 그 중간에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네네. 선생님들도 만나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네네. 하면서 사람이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어요. 음, 어렸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우리가 그 시기에 많이 받으면
괜찮은데 주로 이제 커서도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3살, 4살 때 화를 많이 낸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 얻은 경험이 있다기보다는 그 뒤에 오히려 청소년기의 그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가 청소년기에 영향을 주고 청소년기가 그쵸, 그쵸. 성인기에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린 아이들보다는 청소년들이 정서를 훨씬 도구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사실 자기 정서에 자기가 압도가 돼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 이게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대안은 뭔지 내가 화가 나는데 지금 화 안 내고 때 안 쓰면 어떻게 될 건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이제 하나씩 실험을 해가면서 요령을 터득해가는 그때 좀 좋은 교육만큼 중요한 게 또 좋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청소년기에는 친구들하고도 막 말이 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청소년기에 뭐 이런 식의 또래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네. 그때부터 좀 대화를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나누고 품격 있게 약간. 그렇죠. 예, 청소년의 품격. 근데 그런 참 거. 어려운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제 화가 나면은 저 고등학교를 이제 기숙사 학교를 다녔는데 충청도에서 다녔는데 화가 나면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때 기억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은 제일 많이 사실 뭐 약간 부끄럽지만 제일 많이 욕을 썼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게 표현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우리가 잘 그게 시스템화 돼 있었던 시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많이 내면서 거기다 그 욕설을 섞어서 네네. 화를 많이 냈던 시절에 내가 그걸 잘했었잖아요. 그때. 네네. 지금은 잘 안 하니까 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조절되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 우리 마음이 과거로 시간 여행을 돌아가는. 해서 그때 세팅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게 이를테면 그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네. 우리가 퇴행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뭐 피터팬 신드롬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제일 잘했을 때의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욕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욕 안 한다고 할 수 있죠. 네. 욕 안 하고 그렇게 그 다른 사람들한테 화도 거의 안 내고 살고 있는데 내야 될 상황이 되면 내가 잘 냈던 시기로 돌아가는 거죠. 예. 아니 예전에 한 사연 중에 남편이 이상하게 옛날 그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욕을 하더라. 근데 이제 저 뭐 아마 박사님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약간 그 욕이 네. 친함의 표현이잖아요. 네. 이것도 뭐 성격적으로 뭐 그게 있나요? 그거는 상당히 이제 재미난 현상인데요. 네. 우리가 MBTI가 나이에 따라 변합니다. 나이에 따라 변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MBTI 중에 외향성, 내향성, 그 IE 네. 축을 보면 이 내향적인 사람이 조금 많아요. 외향적인 사람보다. 근데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MBTI를 하면요. 내향적인 아이가 거의 안 나와요. 90% 정도가 다 외향성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어쩔 수가 없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생활을 하려면 그 북적북적한 그쵸, 상황 예.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성격 어릴 때부터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품성이 내향적이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거기서 북적북적 그 3년 6년 살다 보면 그쵸, 그 그쵸. 외향적인 삶이 약간. 몸에 배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초외향적인 그 네. 공동체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회에서 용인이 되는 말버릇이 네. 욕을 많이 섞는 방식이에요. 근데 참 그러면 이제 화내는 습관에 네. 든 분들 이제는 화 좀 그만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뭐 자연을 보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뭐 자연과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화를 내는 습관을 없애려면 일단 화를 사실 우리가 잘 안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잘 참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화를 잘 안 느끼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몇 가지는 일단 친숙하신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네네. 첫 번째는 평소에 즐겁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네네. 행복하게 살아서 이 사람의 정서적인 그 삶 자체가 네. 일종의 행복에 찌들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화가 잘 안 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화가 잘 안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상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명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네. 화 자체를 자주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네네. 게 알려져 있고 세 번째로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연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네. 그래서 숲을 경험하고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 네네. 그 심리 치유적인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코시스템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뜻하는 단어예요. 에코시스템 서비스는 우리가 공기, 네. 뭐 그다음에 작물을 기를 수 있는 땅 이런 것도 전부 그리고 물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지만 그 중에 요즘 주목받는 그 심리적인 효과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숲에서 들을 수 있는 새소리라든가 네. 아니면 바람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 같은 거는 굉장히 잔잔하고 평화롭고 우리 마음을 그 안정시켜주면서도 즐겁고 그러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네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연의 어떤 아름다운 그 조형미를 우리가 감상하면서 그런 미적인 감동, 웅장한 자연을 대했을 때 겸손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화라든가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질투라든가 네. 이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자연을 닮은 마음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자연에 깊이 들어가서 한 1박 2일 정도 이렇게 진하게 경험해 보는 게 상당히 큰 심리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